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도 언어논리 영역 A책형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논리 문제이죠. 논리를 잘 따라가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만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논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뭐만이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는 존재가 아니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는 말과 같죠? 그러면 이거를 대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고 써야겠지요. 즉,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 표명할 수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는 사랑받음. 자,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만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으면 무조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가 참이겠지요? 그 대우가 바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존재이다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존재는 사유할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사유할 수 있으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거겠지요? 즉, 사유 가능하면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존재는 또 사유가 가능하다네요. 그러니까 의사 표명과 사유 가능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첫째, 어떤 존재든지 그것이 사유할 수 있을 때 오직 그때만이 행위를 할 수 있다. 행위 가능과 사유 가능 또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는 자유의지를 갖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우가 참이죠.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의지를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는다 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끝났습니다. 레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 1번을 보겠습니다. 레이는 자유의지를 갖지 않거나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레이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함이 분명합니다. 레이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는 자유의지를 가진다면 무엇도 가능합니까? 행위가 가능하죠. 따라서 레이는 행위를 할 수 있거나 자유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참입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레이가 사람이라면 레이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자, 레이가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레이가 사람이면 자유의지를 갖지요. 자유의지를 가지면 행위가 가능하고 사유가 가능하고 의사표명이 가능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는 사랑받아야 되는데 레이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레이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참입니다. 3번 레이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자유의지를 갖지 않는다. 이것도 1번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레이는 자유의지를 가지는데 갖거나 갖지 않는데 레이가 만약 자유의지를 갖는다면 행위가 가능하고 이렇게 쭉쭉쭉 가서 누군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자유의지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3번도 참입니다. 4번 만일 레이가 사유할 수 없다면 레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 레이가 만약에 사유할 수 없으면 사유 가능과 행위 가능은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4번도 참입니다. 자, 5번 만일 레이가 의사표명할 수 있다면 뭐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의사표명과 행위 가능은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요.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행위가 가능한 거지 행위가 가능하다고 자유의지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명제는 5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정보가 모두 참일 때 대한민국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정책은 자, 5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조건을 골라봅시다. 뭐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비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갱신해야 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비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비국 상호 조약 갱신. 그러면 만약에 꼼꼼하게 위에 것도 봤다면 대한민국은 A국 또는 B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갱신해야 하지만 두 국가 모두와 갱신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있죠. 따라서 A국가는 상호조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A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없거나 동북아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즉 다음이 성립하는 거죠. 합동훈련을 할 수 없거나 또는 UN 안건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첫 번째에서 주변국과 합동훈련을 하기로 확정 의결했죠. 따라서 UN 안건을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대한민국이 UN의 동북아 안보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면 뭘 해야 됩니까? 육자회담을 올해 내로 성사시켜야 됩니다. 자, 벌써 답이 사실상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육자회담을 올해 성사시켜야 됩니다. 그 말은 2번이 정답이 된다는 뜻이죠.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A국과 상호조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3번은 왜 틀렸을까요? UN의 동북아 안보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4번 UN의 동북아 안보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육자회담을 올해 내로 성사시켜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5번. 5번도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완전히 지문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는다면 UN의 동북아 안보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라고 벌써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합동훈련을 이미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13번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연산과 아날로그 연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신경세포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뇌로 전달한다. 1번은 맞는 풀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면 사람의 감각기관은 어떤 정보를 발생시킵니까? 디지털 정보를 발생시켜서 이 디지털 신호와 유사한 부호는 다음 단계의 신경세포에 입력되고 쭈루룩 이 과정이 연결되면서 뇌의 다양한 인지활동을 형성한다 되어 있죠. 즉 뇌에 뭐가 있습니까?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에 전달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디지털화된 정보입니다.
뇌에 신경세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뇌로 신경세포가 디지털화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글의 내용과 부합합니다. 2번 디지털 연산은 소자의 물리적 특성을 연산자로 활용한다. 자, 2번이 뭔가 아닌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디지털 방식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 자체가 연산자이므로 어디 볼까요? 온도 변화에 따른 소자 특성의 변화, 소자 간의 특성 균질성, 외적 요인에 의해 연산자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혹은 또 더 위에 보면 이제 아날로그 연산은 소자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진행된다 라고 되어 있지요. 따라서 디지털 연산이 아니라 아날로그 연산이 소자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아래 거는 다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감각기관은 아날로그 연산의 바탕을 둔 정보 처리 조직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죠. 3번은. 4번 디지털 연산은 소자 자체의 특성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4번. 5번 사람 감각기관이 감지하는 것은 외부의 입력 패턴이다. 자, 입력 패턴이란 단어를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달되는 입력의 특정 패턴을 감지해 디지털 신호와 유사한 부호를 발생시킨다. 무엇이? 감각기관에 분포하는 수용기가. 그래서 감각기관은 입력 패턴을 감지해서 디지털 신호를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원칙들에 따를 때 합헌인 것만을 사례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법률 A는 교과서에서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딱 봐도 왠지 합헌이 아닌 것 같지요?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이 어떻게 합헌입니까? 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을 차별하는 가치관이 아닌 한 특정 관련 가치관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인종차별을 옹호하면 뭔가 합헌이 아닌 것 같지만 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뭐가 있습니까? 인종차별 찬성과 반대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법률은 관련 가치관 중에 하나만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를 주목해 봅시다. 자, 법률 A는 인종차별 찬성과 반대 중 어떤 것만 장려하는 의도를 가졌습니까? 법률 A는 찬성만 장려하고 있죠, 지금. 따라서 법률 A가 합헌이 아닌 이유는 관련 가치관 모두를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관련된 가치관 중에 하나만 장려하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는 합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B, C를 보겠습니다. 법률 B는 여러 주요 종교와 생태주의와 관련된 근거를 모두 사용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특정 관련 가치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 관련된 근거를 모두 사용했으니까 특정 관련 가치관을 억제하지도 않고 특정 가치관에만 의존하지도 않는다. 첫 번째 처음 두 개도 어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가치관 중에서 하나만 장려하는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는 합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벌써 4번으로 추려졌지요. 자, 그러면 법률 C도 보겠습니다. 법률 C도 간단하게 보면 관련 가치관이 동물 실험 찬성과 반대뿐인데 옹호하는 것도 허용하고 반대 집회도 허용하기 때문에 둘 다 특정 가치관을 억제하지도 않고 하나만 장려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B, C가 합헌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을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은, 자, 이거를 잘 풀어야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각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자, 기관 A가 뭡니까? 기관 A는 나중에 외부 생식기로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관 A에 성호르몬이 작용하면 성호르몬의 비율에 따라서 외부 생식기로 발달하는데, 남성 외부 생식기로 발달하거나 아니면 여성 외부 생식기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호르몬은 이제 어디서 나옵니까? 정소 또는 난소로부터 나오죠. 그럼 정소와 난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원시 생식소로부터 분화하였습니다.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원시 생식소와 기관 A를 따로 봐야 됩니다. 원시 생식소에서 정소 또는 난소로 분화되면 여기서 나오는 성호르몬의 비율이 기관 A에 작용해서 남성 외부 생식기가 되거나 기관 A가 또는 여성 외부 생식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끼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끼 실험에서는 뭘 제거했나요? 원시 생식소를 제거했습니다. 원시 생식소를 제거하면 정소 또는 난소가 둘 다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호르몬이 아예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성호르몬이 양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원시 생식소가 있었을 때는 XY 염색체는 수컷, XX 염색체는 암컷이 되는데, 원시 생식소를 제거하고 나니까 둘 다 암컷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근데 이 암컷, 수컷을 어떻게 봤다고요? 외부 생식기의 성별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 말은 성호르몬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성호르몬이 있으면 제대로 나오면 외부 생식기 남성, 여성 제대로 가지만 성호르몬이 없으면 무조건 다 여성으로 기관 A가 분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누가 말하고 있죠? 바로 2번이 말하고 있죠. 기관 A는 성호르몬이 작용이 없다면 암컷의 외부 생식기로 발달하도록 되어 있다가 올바른 판단입니다. 자, 다른 건 왜 틀렸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번, 기관 A가 발달한 외부 생식기 성별은 염색체에 의해 결정이 된다. 자, 표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염색체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염색체가 그대로인데도 외부 원시 생식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외부 생식기의 성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외부 생식기 성별은 원시 생식소가 정소나 난소가 되기 전에 결정된다면, 원시 생식소가 없어도 만약에 3번이 참이라면 원시 생식소를 없앴을 때 이 수컷 암컷이 바뀌지 말았어야 됐죠. 따라서 3번도 틀린 말입니다. 자, 4번이 이제 헷갈리기 쉬운데, 기관 A에 작용하는 성호르몬이 비율 차이에 따라 원시 생식소는 정소 또는 난소로 발달한다. 이 주장 자체는 참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 비율이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른데 비율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실험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에서는 성호르몬이 비율 차이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이 실험 결과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이제 기관 A, 완전히 지문을 잘못 이해했죠. 기관 A는 정소 또는 난소로 발달되지 않습니다. 뭐가 정소 또는 난소로 발달됩니까? 원시 생식소가 정소 또는 난소로 발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